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B국민은행 고객분석부의 한경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많이 뵙게서 반갑습니다. 와우,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찾아가는 금융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 중에 저희가 좀 더 이건 정말 딥하게 답변을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게 사회초년생이 시드머니 모으는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혹시 사회초년생 계신가요? 계시진 않지만 저 영상에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혹은 내 주변에 사회초년생이 있다면 이런 꿀팁을 이제 듣고 잘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꼭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이 시드머니 모으는 법은 모두가 좀 궁금해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돈 모으는 법은 진짜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은다, 많이 번다인데 이 둘 중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이 문을 나가고서도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모은다인 것 같거든요. 많이 번다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데 모으는 거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절약부터 시작해서 나의 돈을 관리하고 이제 더 버는 영역까지 가는 건데, 이때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조금 뻔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목표가 없으면 결국에 이 장기 레이스에서 좀 빨리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500만 원, 그냥 1000만 원을 모으는 거랑 내가 6개월 전에 목표 한 1000만 원을 모으는 거랑은 이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의지 영역에서 되게 다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목표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목표에 맞게끔 내가 어떤 액션을 할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 돈 모으기라는 게 대부분 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모으기를 위한 돈 모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모아서 사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가치와 맞바꾸려고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모았을 땐 이런 거, 3000만 원 모았을 땐 이런 거, 5천, 1억을 모았을 때는 이런 이런 가치와 난 교환을 하겠어라는 나만의 좀 액션 플랜을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뭐 남들이 야 지금 돈 모을 때 아니래, 지금은 이럴 때 아니래라는 각종 이야기에도 조금 내 심지를 굳게 하고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 나의 액션 플랜을 정한 다음에 이제 정말 좀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통장 쪼개기 해서 이제 돈을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온과 동시에 월급날에 바로 선저축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선저축 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들을 좀 해놓으시면, 사실 사회초년생부터 하면 대부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그러는 거 아니다. 어릴 땐 좀 놀아라 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뭐 200번은 사회초년생이 100만 원, 150만 원 저축해라 이게 아니라 10만 원씩만 저축하는 습관이 돼도 그 습관이 물들여져서 나이가 들었을 때 그 금액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30, 40이 돼서도 돈 모은다는 게 너무 먼 얘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릴 때일수록 정말 작은 금액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통장 쪼개기를 하고 금액과 상관없이 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예적금 상품이 다양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번의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다행히 첫 질문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웬만큼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죠. 사실 네이버만 들어가서 사실 예적금 금리 비교라고만 쳐도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예금 적금 나눠서 금리까지 나래비를 세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공식적으로 보시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종합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 더 정확하게 공시된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네이버에 이게 뭐랄까 2, 3년 전인데도 라떼는 네이버에 적금을 쳐도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막 다 하나하나 전화해서 맞습니다. 지금 특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치면은 바로 가장 높은 이율부터 이렇게 보여주니까 세상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모은다는 건 약간 핑계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 행사를 열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청년 도약 계좌가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늦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이걸 넣어놓고 어떤 좀 반응들이나 이런 걸 있는지 지켜본 다음에 영상을 제작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월 70만 원씩 납입을 할 경우에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국가가 설계한 금융 상품이에요. 아마 이제 아까 퀴즈도 맞추시고 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국가가 설계한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말아주는 상품들은 웬만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금리가 높고, 특히 국가가 해주는 거는 비과세가 무조건 있어요. 이 비과세라는 게, 제가 적금의 적자도 몰랐을 때는 아예 몰랐던 게 바로 이자 소득세라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적금을 열심히 모아서 100만 원이라는 이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적금을 해서, 그럼 거기서 15만 4천 원을 떼가요. 15.4%라는 이 100만 원도 너의 어떤 소득이니까 거기서 이자를 떼갈게, 세금을 떼갈게 해서 이자 소득세가 붙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겨우 100만 원 이자로 모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15만 4천 원이나 빼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상품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비과세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청년 도약 계좌도 금리가 최고 6%고 이제 이자 소득세를 떼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걸렸었던 게,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요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조금 걸렸었는데, 왜냐면 5년 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전 실제로 나는 결혼 안 해. 1년 뒤에 결혼식 올렸고요. 나는 애기 낳고 싶지 않아. 근데 1년 뒤에 지금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잖아요. 근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3년까지도 혜택이 유지된다라고 해서 더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제가 6개월 전에 이 청년 도약 계좌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구독자분들이 이거 소득이 너무 빡빡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180%에서 250%까지 완화가 돼서 1인 기준 연봉 5,800까지는 모두가 가입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추천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만한 상품이 진짜 없습니다. 뭐 청년분들 눈높이에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지금 이런 금리로 이런 조건으로 사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할 수 있다면, 이게 꼭 월 70만 원? 그러면 나는 지금 못해요가 아니라 월 5만 원, 10만 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70 그거 아니면 내가 안 해버려. 뭐 이런 또 되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거니까, 그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니까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청년 도약 계좌만큼이나 진짜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ISA 계좌, 아마 누르진 않아도 썸네일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ISA 계좌의 장단점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아직도 ISA 가입 안 하신 분도 있으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 수 있으세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는 저도 제일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무조건 1순위로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왜죠? ISA가요, 사실 가성비가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뭐 비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고 혜택은 참 많은데, 특히 요건이랑 이런 그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이렇게 진짜 혜자 같은 상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이 ISA에 너무나도 많은 장점 중에서 좀 3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요약해서 3가지면 정말 장점이 많나 보네요. 맞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데,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비과세죠. 네, 만약에 똑같이 500만 원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에 16.5% 하면은 얼마죠?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제 500만 원으로 이제 ISA가 한도가 올라가면은 아예 세금이 발생 안 할 거고요. 현재 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9.9%로 세금을 때리면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한 40만 원 정도 절세가 될 겁니다. 같은 5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절세가 너무 큰 메리트고, 두 번째는 이거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사실 반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익통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를 투자를 했는데 국내 주식형에서 내가 1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형에서 10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럼 사실 나는 번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형은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IS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두 개 손익통산이 돼서 나는 손익이 0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네. 여기서 사실 좀 많이 오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유튜버 분들도 좀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국내 주식형은 어차피 비과세이기 때문에 굳이 ISA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사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형 상품도 똑같이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해외 주식형에서 상품이 수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 세금을 줄이려면은 손익통산이 될 수 있게 국내 주식형을 투자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는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어쨌든 이제 목돈을 좀 모아야 돼,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고 또 결혼도 있고 뭐 출산도 있고 집도 사야 되고 언제든지 이제 자금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많이 발생할 텐데 ISA 같은 경우에는 3년만 버티면 이게 심지어 투자 기간도 아니고 내가 일단은 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 즉 내가 일단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들어 놓고 한 2년 정도 후에 이제 한번 투자 한번 해볼까 해서 투자를 ISA를 통해서 하시면은 1년만 지나면은 조건이 3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럼 얘는 사실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내던 세금 그대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 관련돼서는 무조건 ISA는 오늘 당장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하루도 빨리 가입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 재테크를 하다 보면은 당장 얼마를 버냐가 되게 큰 어떤 관심사가 돼서 뒷일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바로 그 뒷일이 절세 영역이거든요. 이게 적금도 열심히 하다 100만 원씩 넣는 나 자신 너무 멋져만 생각하다가 이제 15.4% 떼일 때 이런 너무 느낌이 속상해요. 드는 맞아. 거고 아까 그런 손익통산 같은 경우도 일단 내가 막 수익이 났고 여기서 막 아무리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도 괜찮아 여기서 뭐 플러스 30%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큰 금액이 까졌을 때 정말 티 같은 거죠. 너 번 거에 대해서 내. 근데 이제 IS는 굉장히 F 같은 마음으로 어머 저기서 잃었구나. 그것까지 내가 다 계산해 줄게라는 굉장히 너그러운 상품이다. 정말 오늘 오셔서 이 상품만 가입하셔도 여러분도 오늘 그 정말 성공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진짜. 저도 네. 그래서 유튜브 만들 때 썸네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장 넣을 돈 없어도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계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정확하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그 어떤 금액을 넣지 않아도 그냥 만드는 시기부터 맞습니다. 네, 그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 여기 와서 ISA 만들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뿌듯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장점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네, 진짜 네. 이거 대박이다 싶으실 겁니다. 맞아요. 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뽑아왔는데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팁이나 관련 절세 상품이 궁금합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연말정산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이 시간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게 금융상품 절세 관련된 부분만 팁만 딱딱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사실 당연히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다들 잘 아시죠? 네, 표정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사실 연말정산 들어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간단히 구조만 아시면 좀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매달 월급 받으시면은 계속해서 원천징수로 세금 떼시죠. 그리고 또 만약에 예금 이자 받으시면 또 세금 바로바로 떼고요. 근데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려면은 1년이 지나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금액에 따라서 세율 구간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을 1년이 지나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천징수 하던 거를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실제로 네가 얼마를 벌었니? 그리고 얼마를 공제해 줄 수 있니? 이런 걸 정리해서 정확하게 네가 더 냈으면 돌려줄게. 덜 냈으면 더 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총 소득에서 공제를 한 금액으로 제가 세금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 총소득 금액을 줄여야 됩니다. 네. 첫 번째 팁은 총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법. 그게 일단 비과세와 분리과세가 있겠죠. 앞서 들었던 ISA 또 2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분리과세도 혜택도 있고요. 국내 주식 그리고 채권도 자본 차익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죠. 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아예 소득 금액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일단 금액이 잡힌 거 얘를 줄이면 세금이 줄겠죠. 얘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내가 번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죠. 사실 소득공제 상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라는 펀드가 소득공제가 돼요. 그래서 이 펀드는 240만 원까지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총 소득이 뭐 5천이 잡혔다.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40만 원을 빼줘서 어쨌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그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총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공제 금액도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네 세금은 뭐 1,500만 원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한 번 더 깎아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죠. 연금저축은 아시다시피 100만 원 넣으면 16.5% 돌려주죠. 16만 5천 원 돌려주고 200만 원 넣으면 32만 원 돌려주고요. 그런 식으로 이미 확정된 내야 되는 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때 고객님 세금을 많이 아끼실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나는 연금저축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당장 뭐 결혼할지도 모르고 사실 뭐 언제 돈 쓸지 모르는데 목돈이 잡히면 좀 어렵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이 상품 자체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는 게 16.5%를 받고 있죠. 근데 이걸 해지를 해도 16.5%로 기타 소득세로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실제로 이걸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가입하고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해지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이라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되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그냥 해지를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않고 좀 IRP나 연금저축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방금 또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노후 준비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남긴 질문이라면 굉장히 빨리 질문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다들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근데 사실 저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진짜 생각 안 하는 전형적인 그 MBTI 극 P형의 인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30이 되고 나니까 점점 이 노후라는 게 막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후 준비라는 건 결국에 지금 뭐라도 알고 있는 내가 미래에 뭐라도 모를 나를 위해 돈을 좀 준비해 놓자라는 전 취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빠가 이제 한 3년 내로 퇴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와닿죠, 이제. 네, 정말 건강하시고 정말 쌩쌩하신데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심지어 100세 시대인데 이제 반을 더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와 동시에 아빠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연금을 많이 해놨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연금이 되게 중요하구나. IRP 이것도 국가가 설계했다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보면 서로 간 윈윈인 것 같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손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가 뭐 병들어 죽게 하거나 가난해 죽지 않게끔 보호해 주잖아요. 결국 그게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 국민들이 준비할 수 있게 설계한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IRP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내가 퇴직금을 이렇게 천천히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뭐 세액공제나 다양한 혜택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이런 쪽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가 이제 정말 만들어야겠다 해서 작년부터 연금펀드 정말 열심히 만들고 올해는 진짜 IRP까지도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연금을 준비하려면 상품이 별로 없어요. 진짜 연금저축이나 IRP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러면 오늘 오신 김에 제가 이 연금저축과 IRP에 관련된 팁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과연 연금저축이냐 IRP냐. 네. 내가 돈이 많으면 뭐 다 돈을 넣고 900만 원까지 넣으면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의 조건이라면 연금저축을 좀 먼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두 개의 차이점이 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일단은 이거는 연금저축은 주로 펀드나 ETF 같이 좀 실적 배당형 상품, 공격적인 상품밖에 없고, IRP는 이거보다 좀 다양하긴 합니다. 여기 ETF, 뭐 펀드 외에도 채권, 예금 같은 원리금 투자 상품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 면에서는 IRP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 한도를 봤을 때 이제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죠. 근데 IRP는 주식형 같은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이 70%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연금저축을 추천드리는 이유인데요. 이 중도 인출과 이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 나갈 일이 많죠. 목돈 나갈 일이 많은데 일단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해지에 대한 조건이 좀 덜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IR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 인출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해지 요건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뭐 사실 나중에 뭐 더 정확히는 말하면 IRP는 뭐 수급권을 뭐 지켜주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굳이 선택한다면 연금저축을 더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연금 관련해서 요즘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연금 자체의 핵심은 젊은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미리 선물들을 좀 던져 놓는다. 그래서 이 1년 1년 그 선물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55세의 내가 56세의 내가 매일 선물을 뜯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건강한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때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이 연금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조금 더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질문인데요. 주택 구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 청년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추천해 주세요. 또한 재테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보면 재테크로서의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내가 이 집 사고 끝이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좀 재테크도 있었으면 좋겠고, 내 집 마련 그 자체를 위한 금융 상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상품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품은 없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내 집 마련이라는 그 특성에 맞는 상품은 저는 특판 적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뭐 적금이 무슨 상품이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28살에 첫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저는 정말 내 집 마련 하나를 보고 대단하신데요. 정말 돈을 열심히 모았거든요. 맨날 캐시워크로 100원씩 모으면서.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28살에 집을 마련해야지라고 하면 27살 가을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라는 게 내가 딱 원할 때 뾰로롱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막 부동산 사장님이 학생! 지금 진짜 좋은 집 나왔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집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리 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동성 있는 곳에 묶여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년 단위 적금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방금 저희가 그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도 5년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사실 3년까지는 내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은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거든요. 좀 예상이 가능하죠, 시기가.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어느 정도 뭐 1년에서 3년 내외의 적금들을 계속 운용을 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했고 그 시기가 좀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이제 적금 만기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CMA나 파킹 통장처럼 좀 금리가 높은 CMA들 요즘에 막 3.6%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넣으면서 빨리 뺄 수 있게끔 빨리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막판에는 좀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내 집 마련 자체가 재테크 수단이 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을 사야 된다는 이 아주 심플한 원리를 제가 정말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부동산 강의에 진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입지가 좋은 집을 사라. 그럼 이 입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좋은 교통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군이 좋은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 학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잘 없었는데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지, 그리고 뭐 인프라가 좋은지, 주변에 병원 시설이 있는지, 큰 마트가 있는지, 그리고 뭐 자연환경이 좋은지. 그래서 근데 결국엔 저는 일자리, 교통, 학군 이 세 가지만 보고 집을 골랐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포인트는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이건 사실 월세나 전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전세가 그 다음 전세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막 돌려주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그게 뭐 매매든 누구든 원해서 빨리 나가는 집을 사는 게 좀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5가지 입지 조건에서 거의 한 2~3가지만 통과가 되면은 늘 임장을 다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내 집 마련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그 나이에 어떻게 정말 근데 부동산 강의를 아까 제가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너무 다 심플하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5살에서 7살 정도 아이를 둔 엄마가 내 주변에 만약 있다면 뭐 사촌 언니든 뭐 주변 언니든 해가지고 있다면 그 언니가 좋아하는 아파트가 좋은 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뭐 차가 없는 도로, 그러니까 차가 없는 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좀 조건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임장을 다녔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많이 봤던 어플이 호갱노노 그리고 부동산 지인이라는 홈페이지 사이트를 많이 보면서 이제 결국에 이 동네에 예를 들면 제가 용인을 살았는데 용인 기흥에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사실 집값이 계속 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3년에서 4년 정도의 그 아파트가 몇 개가 들어올 건지에 대한 건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질문인데, 수입이 불안전한 프리랜서는 어떤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됐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저는 저번 달 수입이 다르고 이번 달 수입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적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였어요. 근데 저는 저번 달 금액과 이번 달 금액 혹은 저저번 달 금액을 3개월치의 통계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값을 내서 만약에 뭐 100, 200, 300 뭐 이런 식이면은 내 평균 월급은 이 정도구나. 뭐 예를 들면 200이면 200 정도로 잡고, 더 번 달은 그 더 번 만큼의 금액을 비상금 통장으로 옮겨놓고 덜 번 달 거기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월급을 주는 사장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200을 맞추고 그 200 안에서 몇 퍼센트는 저축, 이걸 운용을 맞춰놔야지, 만약에 적게 번 달은 그냥 계속 막 손가락 빨고, 조금 더 번 달은 기분 좋아서 막 친구도 많이 만나고 뭐도 많이 사고 하면은 결국 이 시스템이 안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는 결국 아주 안전한 공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수입이라는 재료를 넣으면 그 안에서 비상금, 뭐 월급 통장, 뭐 결혼, 뭐 마련 통장, 뭐 내 집 마련 통장,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분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 시스템을 프리랜서든 중학생이든 어떤 친구들이든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 수입이라는 재료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고 재테크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뭐 회사원이든 직장에 똑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사회초년생 관련된 질문이라서 네. 사회초년생입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예적금이나 주식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데, 사실 월 소득 200만 원의 사회초년생이 벌써부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일단 너무 기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사실 저는 3천에서 5천 정도가 모이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일단 모으는 게 우선이죠. 네.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제 스스로도 지향하는 편이고, 그걸 좀 추천을 드려서 사실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500만 원인 분들도 100만 원밖에 못 모을 수도 있고, 맞아요. 200만 원인 분이 100만 원 모을 수도 있어서,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이라고 쳐보면, 뭐 월세도 빼고 생활비도 뺀다면 그 100만 원 안에서 50%는 저축, 그러니까 정말 적금, 은행 상품, 뭐 10%는 ETF, 10%는 조금 더 뭐 안전한 달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80% 이상을 적금으로 추천드리긴 하는데, 주변에서 말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그거는 돈이 녹는 행동이다, 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적으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뭐 ETF나 이런 것들을 뭐 10% 정말 퍼센트로 정해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조금 더 의견을 보태면요, 사실 뭐 말씀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좀 첨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채권을 지금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채권이라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저도 1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채권을 이렇게 권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리 자체가 사실 거의 10년 만에 온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높으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예금 나 하고 싶은데 예금 지금 금리 1년 금리 지금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데 1년 금리가 3.5%인데 오히려 2년 금리는 3.2% 막 이래요. 더 낮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도 장기 금리 예금 자체를 금리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금리 자체를 오래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채권을 만약에 내가 3년짜리를 5년짜리를 가져가신다면 지금 이 만기 이자 그대로 5년 동안 가져가시는 겁니다. 심지어 2년 3년짜리보다 좋은 게 2년 3년짜리는 만약에 3년째 2년째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그 해에 세금이 다 잡히죠. 그럼 세금이 커지는 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채권은 보통 보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롭기도 하고, 만기까지만 가져간다면은 처음에 제가 약정했던 수익률을 만기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금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채권을 여러분들 나는 너무 낮잖아 금리가 싫어. 근데 또 주식을 하기는 너무 무서워 위험해 이러신 분들한테 채권이 정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게, 채권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게 자본 차익에 대한 그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가격 변동성이 커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리가 한 3.5% 되는데 만약 1%가 떨어져서 2.5%가 된다. 그러면 만기가 20년짜리 채권 경우에는 아마 한 16% 정도 자본 차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짜리 채권이면은 한 7, 8%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변동성을 생각해서 채권의 만기를 조절해 투자를 하시면은 오히려 이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대로 좀 투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사실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은행도 장기 금리가 더 비율이 낮다라는 거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지금 채권을 투자하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채권을 앞서 말씀드렸던 ISA를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채권, 저도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었는데 요즘 들어 더 많은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채권이 진짜 이렇게 팔 수 있을 타이밍이 저한테는 진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안에는 오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채권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되는 청년입니다.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금융 공부, 좀 더 내가 돈이랑 친해지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이런 모임, 이런 행사, 강의 정말 많이 갔어요. 월에 한 5번 이상은 갔었던 것 같고, 심지어 제 소득에서 10%는 무조건 자기개발 비용에 쓰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쓴 돈이 정말 많아요.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완벽한 공부는 너무 뻔하지만 진짜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200자 안에 자기의 철학을 담은 책을,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5,000원이니까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좀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어떤 강의를 들어봐도 결국에는 그 한 권의 책을 2시간 동안 푼 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특히나 돈의 속성이나 돈의 심리학 같은 정말 기본서가 되는 책들은 정말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책만 읽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 책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막 읽어가지고 역시 돈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막 공부했는데 다음날 회사 출근했더니 회사 선배가 야 나 이게 이뻐 3번 이뻐 4번 이뻐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책을 좀 이렇게 골라보는 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눌 금융 온라인 친구를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오프라인에서 찾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정말 네이버 카페나 요즘에는 좀 웃긴 방인데 그 오픈 채팅방에 거지방이라는 좀 이렇게 내용이 세긴 워딩이 센데 그 진짜 거지들이 모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네요. 네. 내가 만약에 노래방을 가고 싶다라고 올리면은 화장실에서 불러라 이렇게 서로를 되게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게끔, 거기서는 유료 이모티콘 쓰면 혼난대요. 무조건 캡처해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각자 그 닉네임을 예를 들어서 뭐 김지은 1,000만 원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나는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이 방에서 같이 열심히 모으겠다. 좋은 너무 것 좋죠. 같은데요. 서로
서로 되게 재밌게 으쌰으쌰 해주는 방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 주변을 온라인에서 좀 먼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면 점점 세상 보는 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 한 말씀씩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네네. 전해주세요. 네. 사실 먼저 하십시오. 네. 사실 뭐랄까 저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게 국가가 말아주는 상품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청년 도약계좌, ISA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추천하고 다녔었는데 그게 벌써 1주년이 됐다는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고 또 이렇게 뭔가 다양한 질문들을 보고 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들었던 것 중에 정말 다 안 해도 되니까 딱 하나만 나 오늘 저거 꽂혔다. 이거 딱 하나만 하고 문 밖으로 나가시면 정말 기억에 남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사실 여러분처럼 사회초년생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 저도 많이 이제 궁금하고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건승하시고 하시는 분들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김장부 김지은님과 황경수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